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에듀피디에서 소방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소소한 소방 암기 노트라는 책을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방하고 약간 친해지는 그러니까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용어 파악 정도. 그러니까 내가 깊은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소방학개론에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살짝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다. 살짝 그냥 맛만 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요번에 이제 처음 이제 출간을 하면서 뭐 다른 걸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소방과 쉽게 친해지도록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하나 만들면서 요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찍게 됐는데, 소방학개론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19년도까지 19년도 딱 그 기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19년도까지는 그나마 소방학개론이 좀 괜찮았거든요. 뭐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된다? 그래, 충분히 가는 게 막 10초에 하나씩도 풀고 그랬는데, 최근 20년도 그리고 최근 또 21년도 시험을 보면 그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일단은 학개론과 법규가 예전에는 선택 과목이었다가 이제 이게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틀림없이 난이도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지금 이게 점차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22년도는 여러분들 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조금 체크를 좀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잘 해가셔야 된다. 자, 책을 펴보시면 머릿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례까지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 뭐 연소이론, 화재이론, 화재조사, 위험물, 소화론, 소방시설론, 재난관리법, 소방조직론, 파트 2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유지관리법,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부록에 가보면 징역 및 벌금 정리와 과태료 정리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냥 한 권 다리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 보기 쉽게 여러분들 제가 만든 책이니까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고, 관계법규는 이제 김동재 교수 님께서 이제 해주실 거고, 그죠? 저는 이제 학개론 쪽을 여러분들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학개론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는데 아마 챕터가 8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소, 화재이론, 그죠? 그리고 화재조사, 위험물, 소화론, 소방시설론, 재난관리법, 소방조직론, 그쵸? 이렇게 8가지 이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연소이론과 화재이론이 여러분들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 이 강의를 할 때도, 기초 강의를 할 때도 가장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연소와 화재일 거예요, 여러분들. 연소와 화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는 것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론반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이론반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그냥 내가 그냥 개념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처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소방학개론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OT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소방학개론을 이제 왜 배우냐, 우리가 왜 배우냐. 자, 지금 저희가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를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촛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생일인 거야, 여러분들. 생일인 거예요. 그럼 생일일 때는 당연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성냥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성냥에 불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제 마찰열에 의해서 마찰을 줘서 내가 그 마찰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불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냐면 빛이 나고요. 열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주변에 산소가 있어서 이렇게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연소입니다. 아셨죠? 그냥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로운 불이에요. 연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을 붙이는 거죠. 그죠? 얘를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연소라는 걸 배우겠지만 빛과 열이 있어야 되고 산소와 만나는 반응이다 라는 걸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연소까지만 여기서 이제 끝난다? 예를 들어 여기 이웃 과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방학개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한테 이로운 역할만 하니까. 이로운 역할만 하니까. 자, 만일 불이 이로운 역할만 한다? 소방학개론 배울 필요 없고요. 소방공무원 솔직히 얘기하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불이 이롭기만 하니까. 불이 이롭기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가 이롭다고 생각했던 불이 우리한테 어떻게 재난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불로 인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재난, 재해. 그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자, 내가 성냥에 불 붙였다라고 해서 119에 신고하진 않잖아요. 그죠? 신고하면 뭐 신고할 수는 있죠. 근데 그쪽에서 뭐라 그랬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죠? 다른 쪽에 전화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아니면 뭐 병원 전화를 알려주든가 여기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연소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로운 불로 인해서 내가 고의는 아니지만 야, 이게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조그마한 불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때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연소에서 우리가 화재. 그러니까 결국 화재의 원인은 연소예요, 하셨죠? 화재의 원인은 연소입니다. 근데 연소에서 이제 화재로 넘어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화재로 넘어갔을 때 이제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화재가 났어요. 그럼 이제 건물에 가보면요,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들? 소화기죠. 주변에 소화기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요 불이 났으면 당연히 끌려고 노력을 하겠죠, 초기에. 맞습니까? 야, 또는 내가 주변을 보니까 얘가 설치돼 있네. 얘 이름이 옥내소화전이에요, 하셨죠? 아마 이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옥내소화전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천장을 봤더니 야, 이런 게 달려있네. 이게 뭐예요? 스프링클러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화 설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할 거다? 이제 불을 끌 거다. 왜냐하면 초반에 이 불을 잡을 때 이렇게 작을 때는 잡기가 쉽거든요.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이나 또는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얘를 잡아줘야 되는데 만일 초기에 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건물 그냥 전소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그럼 불을 끄는 건 불을 끄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대피를 해야겠죠. 뭐를 보고? 유도등을 보고. 맞나요? 유도등을 보고 이제 대피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불을 끄고 사람들 대피하고 함과 동시에 119에 누군가 신고를 했다면 이제 추후에 누가 출동을 할 거다? 소방대가 이제 출동을 하겠죠. 또 소방대들이 이제 불을 어떻게 보면 끕니다. 맞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소방대분들이 만일 진압이 끝났어요. 진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야, 과연 이 화재가 왜 났으며, 맞습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났는지 이 화재 조사를 여러분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연소에 의해서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화재로 넘어간다. 화재로 넘어가면 소화와 피난을 할 거다. 그와 동시에 소방관이 출동을 할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화재 조사라는 걸 하게 된다. 이걸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소방학개론에선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챕터명들이 다 연소 이론, 화재 이론, 맞습니까? 그리고 화재 조사. 챕터명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위험물. 위험물이라고 되어 있고 소화론. 소방시설론. 맞나요? 그리고 재난관리법. 마지막에 갔을 때 소방조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총
우리가 8가지 챕터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얘가 원인이 돼서 후에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여기가 거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얘만 안 일어나면 이쪽 뒤에 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챕터고요. 됐죠? 그리고 내가 화재가 나게 되면 추후에 뭐를 한다? 이 화재 조사를 한다 그랬죠? 화재 조사. 그러니까 화재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나 피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위험물은 뭐예요? 위험물. 위험물.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1류에서 2주, 6류. 이게 이제 위험물법에 나오는 위험물들이 종류가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1류 위험물부터 몇 류 위험물까지? 6류 위험물까지. 그죠?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위험물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 가연물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뭐를 할 거다? 소화를 할 거다. 소화를 할 거다. 이제 불 끄는 거죠, 결국.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죠? 소방시설이라는 건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저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자, 이런 5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재난관리법, 이거는 이제 뭐를 하기 위해 만드는 거냐면 이런 재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가 나지 않게 여러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관리법이라는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소방조직론은 이제 뭐냐면 우리 소방조직 있잖아요.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법이라던가 또는 조직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 그리고 소방의 역사라던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울 거고, 이게 소방학개론의 어떤 흐름이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학개론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연소 화재 파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이해가 필요한 거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들 항상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본 이론 시간 또는 지금 하는 요 기초 강의도 마찬가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머진 다 암기예요. 화재조사, 위험물, 소화론, 소방시설론, 재난관리법, 소방조직론. 여긴 이해라기보다는 암기가 좀 필요하고, 그렇다고 여기 암기가 없냐? 아니요, 암기해야죠. 근데 여기는 선 이해 후 암기가 필요한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OT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고요. 간단하게 끝내고 저희가 페이지 6페이지부터 해서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6페이지부터 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연소 이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연속 기본 이론에 가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중요 원자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량이라는 건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거 읽을 줄 아십니까? 이게 원소기호거든요. 원소기호. 이게 뭐야 여러분들? 탄소죠. 그쵸? 이거 뭐야 여러분들? 질소. 요거 산소. 맞습니까? 여기 불소, 염소, 브롬, 여기 수소, 그쵸? 아르곤, 이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런 화학 원자들 한 개의 무게가 요 정도 된다는 거. 무게가 요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한 개라고 안 하고 우리 화학적으로 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몰당 무게 또는
킬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래가 몰이 아니고 킬로몰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들어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표시하더라. 요 원소 하나에, 원자 하나에, 원소 하나에, 원소 원자 그냥 같이 여러분들 혼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고, 무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실 건 뭐냐면 분자라는 게 있거든요.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만드는 게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 분자식을 우리가 써라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H2. 그 얘 분자량이 뭐냐? 분자량이 얼마가 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물어본다면 지금 수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가 2개가 있는 거거든요. 16. 그죠? 산소 원자 하나는 16이니까 그럼 여기 몇이 돼요? 18이 되네. 무게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물 분자 한 개의 무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산소 분자다. 저희가 산소 분자라고 하면은 보통 O2 많이 쓰거든요. 이거 많이 봤죠, O2. 음료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O2는 내가 분자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저기 지금 나오는 16. 2개. 32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또 만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다. 그 얘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CO2. 맞습니까? 얘 분자량을 구해라. 그럼 탄소가 지금 12. 이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분자량이라는 걸 이제 뒤에 가보면 몇 가지를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몇 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건 하나 외우세요. 나중에 어차피 써야 돼. 이건 공기분자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공기분자량이 29예요. 요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보면 각각의 원자에 대한 원자량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보통 요 원자량을 갖다 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거기 책에 가보시면 이렇게 4개만 아마 밑줄 쳐놨을 겁니다. 그죠? 밑줄 쳐놓은 거 잘 보세요. 여기 4개만 이렇게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렇게 밑줄을 쳐놓은 건 뭐야,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다른 것들은 모르시더라도 요 4개만은 꼭 외워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쳐놓은 거야. 그럼 이 4개를 왜 외워야 되냐? 소방에서 많이 쓰니까요. 소방학개론에서 많이 나오는 원자량들이고 이걸 알아야 내가 분자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원자량이라는 건 지금 눈으로 그냥 보시면서 그냥 무게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비중이나 증기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이나 증기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중이나 증기비중에 가보면요. 자, 일단은 비중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중은 일단 아래 뭐가 들어오는지 보세요. 물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물과 비교한 값이에요. 무조건 기준 물질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에 물이 아닌 어떤 물질이 위쪽으로 이제 들어오죠. 어떤 물질의 밀도나 비중량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자, 밀도와 밀도를 비교하거나 또는 비중량과 비중량을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뭔지 아직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물과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수은이다. 여러분들 수은 비중, 우리가 비중을 S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수은 비중을 13.6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 그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아래다가 물의 밀도라는 걸 넣어줘요. 이게 워터가 물이에요 하셨죠? 물의 밀도를 넣어주고 이게 밀도라는 거고, 자, 위에다가 이제 수은의 밀도를 넣어줬을 때 요게 값이 요 정도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몇이요? 13.6. 자, 이 말은 뭐냐? 물과 비교했을 때 수은은 몇 배 무겁다라는 거냐면 13.6배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차원수라는 건 뭐냐? 단위가 없다.
밀도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지거든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S가 1보다 크면요 물보다 무거운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S가 1보다 작잖아요. 뭐라고 얘기한다? 물보다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과 비교한 값이다라는 거. 물과 비교한 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어떤 물질의 밀도나 비중량을 넣어주면 그 물질의 비중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저희 소방학개론에선. 훨씬 많이 쓰는 게 이 증기 비중이라는 거죠. 얘는요,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액체 비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이제 기체, 증기 쪽 비중이거든요. 근데 아래에 얘가 들어가요. 공기 분자량 몇? 29가. 무조건 아래 공기 분자량이 깔려요. 근데 얘를 내가 살짝 외우더라 그랬지, 지금. 29. 그리고 여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증기 비중을 구해라. 근데 뭐의 증기 비중을 구할 거냐면 얘의 증기 비중을 한번 구해보자. 누구요? CO2.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래 29가 내려오고 위에 이제 물질의 분자량이잖아요. 그럼 아까 CO2 제가 앞에서 구해드렸듯이 44가 나오거든 얘가. 그 얘가 몇이 나오냐면 1.5가 나와요. 오케이. 증기 비중이 몇이 나오는구나. 1.5가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공기보다 CO2는 몇 배 무겁다? 1.5배 무겁다. 뭐는? 이산화탄소는. 됐습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 그럼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 만일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공기보다 어떻다라는 걸까요? 당연히 가볍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났을 때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를 뿌리잖아요. 이걸 소화약제로 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공기를 진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진 누르는 거죠. 즉 무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뭐 잠바나 이불이나 이런 거 덮어서 끌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위에서 덮어내리는 피복 효과도 있더라. 피복 질식이라는 효과도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알아두실 건 증기 비중을 조금 중심으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증기 비중은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공기 분자량 29를 외워둔 다음에 위에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물질의 분자량을 넣어주시면 이 물질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냐 아니면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걔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걔는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이다. 됐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 2번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뭐 이거 가지고 뭐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저희 책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 표시가 이제 15년도부터 21년도까지 여러분들 제가 기출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요. 어떤 부분이 이제 최근 기출에 나왔는지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자, 일단 여기는 보면은 뭐 시험 문제가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물리적 변화. 자, 물리적 변화도 마찬가지. 이것도 막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물리적 변화는요. 여기 갔을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에 여러분들 뭐 성질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겉모양만 계속 바뀌는 거야. 이 페이스만 계속 페이스오프 하는 거지, 그치? 겉모양이나 뭐가 바뀐데 지금 상태만 변한데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리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물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물 있죠, 물. 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은 처음에 이제 액체 형태예요, 액체 형태. 무슨 형태요? 액체. 자, 액체인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물을 끓여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될 수 있거든.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온도를 올리면 물 자체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또 물을요. 얼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얼음으로 되잖아. 이것도 여러분들 성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물이 온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는 얘가 상태가 뭘로 변한 거예요, 지금? 고체로 변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한다?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쪽에서 소방학개론 쪽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현열량이나 자멸량 구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물 변화, 물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네 번째 가보세요. 자, 여기는요,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고 물질 자체의 성질이 바뀌는 걸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한대요. 무슨 변화요?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한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연소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플라스틱이 탔다. 그 플라스틱 자체가 여러분들 타가지고 이제 뭘로 변하냐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아예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까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됐을 때 수증기가 되던 것처럼 물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물 자체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성질 자체가 변한다라는 거야. 화학적 변화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다? 발열 반응과 뭐가 있대요? 흡열 반응이 있대요. 그죠? 자, 발열 반응은 뭐냐?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반응이거든요. 흡열은 뭐냐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 맞습니까? 그럼 발열 반응을 하는 어떤 물질은 내가 처음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발열이라는 건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반응을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방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바깥쪽으로. 그럼 후에 방출한 후에 얘 사이즈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작아졌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10이 빠져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반응물이라고 하고 얘를 생성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 에너지가 더 클 거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클 거다라는 거지. 발열이니까. 근데 이 발열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연소라고요. 연소. 그러니까 연소가 왜 위험한 거냐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을 계속 바깥쪽으로 방출하면서 옆에 있는 애한테 계속 열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또 반응을 하겠죠. 이게 또 옆에 있는 게 또 연소를 하면 옆에 있는 걸 또 반응을 시킬 거고 이게 확대가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소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발열이 이게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흡열은 뭐냐면 열을 외부에서 흡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00이라는 게 있으면 처음에 이것도 똑같이 100이라는 게 있으면 외부에서 이번에는 뺏어 온다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나한테 좀 달라. 그래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생물은 뭐야, 여러분들? 생성물인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더라? 이게 커지죠, 더. 110.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쪽으로 10을 더 가지고 온 거죠, 에너지를. 흡열이니까. 외부에 있던 에너지를 내가 계속 이렇게 모아주는 거지, 내 몸 안에. 그죠? 얘가 그래서 반응물. 얘가 뭐야, 여러분들? 생성물.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야, 여러분들? 생성물 쪽이 더 큰 거지,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뭐 연소 반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저희 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아이스팩이나 왜냐면 얘는 내부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열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방학개론 쪽에서는 당연히 흡열보다 뭐가 중요하다? 발열이 훨씬 중요하죠. 연소의 가장 대표적을 우리가 발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학적 변화 중에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갔을 때 이거 구분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우리가 배울 때 기초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요 열량 비열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열량 비열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갔을 때 이제 열량이란 말이 나와요. 열량. 열량을 저희가 이제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라고 해서 열의 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량이 크다라고 하면은 열의 양이 많은 거고요. 열량이 작다라고 하면은 열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뭘로 쓸 수도 있다? 칼로리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 정도 하나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열량을 알기 위해서 요 비열값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물의 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비열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또는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얘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딱 1도씩만 올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비열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이 물의 비열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칼로리면 아래가 그램이고요. 킬로칼로리면 여기가 킬로그램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열량 단위죠. 열량 단위. 그리고 아래는 그냥 우리 무게, 그죠? 도수는 온도에 대한 거고요. 온도에 대한 거고. 근데 이 물은 얘가 몇 정도 필요하다? 한 1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물질이 물인 거죠. 그러니까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한 1칼로리 정도 된대요. 내가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몇 정도 된대요? 몇 정도 되는데 몇 킬로칼로리 정도 된대요? 1킬로칼로리 정도 된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만일 수증기가 된다. 수증기는 0.6이고요. 얼음은 0.5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른 거죠, 이게. 비열값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비열을 C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호로 우리가 영어 C라고 얘기합니다. 공학에서 얘기할 때 비열을 우리가 C라고 얘기합니다. C. 됐습니까? 자, 그럼 비열은요, 여러분들 정의 정도 알고 계시고요. 이 물의 비열은 꼭 암기하셔야 돼. 수증기나 얼음보다 이 물의 비열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 두 번째 가보면 이제 현열량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현열량. 그러니까 저희가 열량을 구할 때요, 나중에 이제 열량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열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잠열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현열량은 자, 언제 필요한 열량이냐면 온도 변화 시에 필요한 열량이에요. 상태 변화 때는 필요하지 않은 열량이고요. 잠열량은 온도 변화 때 필요한 열량이 아니고요. 이 상태 변화를 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온도 변화 시에 필요한 열량이 현열량, 상태 변화 시에 필요한 열량이 잠열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현열량부터 한번 가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없다 그랬죠, 그죠?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무슨 열량이라고 한다? 현열량이라고 하고요. 자, 공식이 시멘트입니다. 외울 때 시멘트 이렇게 외우세요.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C가 뭐냐면 비열이에요. M은 질량 또는 무게, 델타 T는 온도차.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비열 단위가 여기 위에서 써드렸듯이 뭐 칼로리로 쓰면 얘라고 했고, 그죠? 질량, 무게, 그램, 온도차, 도시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면서 칼로리란 단위가 나오는구나.
이게 킬로일 수도 있습니다. 킬로면 킬로칼로리에 킬로그램 줄 거예요. 어차피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의 비열, 만일 물이다라고 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를 줄 겁니다. 무게. 뭐 1kg다 2kg다 주면 넣어주고 온도차 줄 거거든. 왜냐하면 온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온도 변화를 얼마나 시켰느냐에 따라 요 현열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현열량 구하는 공식 하나 체크하시고. 자, 잠열량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 변화 없이 뭐만 시키고 싶을 때 이제 상태 변화만 시키고 싶을 때. 상태 변화만 시키고 싶을 때. 자, 이게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수증기다. 그러니까 수증기라고 하지 말고 내가 물이다. 물을 이제 0도였던 걸 내가 물을 100도씨까지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올릴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지금 물은 물이잖아요. 얘 액체잖아요. 얘 액체잖아요. 지금 온도만 변했죠. 이렇게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현열량 시멘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어느 순간 여기 물이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수증기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온도 변화 없이. 기체로. 맞습니까? 그럼 지금 뭐가 변한 거야?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뭐가 변했습니까 지금? 상태가 변했네요. 그죠? 상태가 변했네요. 뭐에서 뭘로 변했어요?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죠. 우리가 얘를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기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화될 때 필요한 열량값, 걔를 우리가 무슨 열이라고 하냐면 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화될 때 필요한,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얘를 우리가 잠열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화 시에 필요한 잠열량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RG라고 구하는데, 이 RG라는 게 요 특히 요 R 있죠. R. 얘가 이제 뭐냐면 요 위에 나와 있는 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주는 거냐면 융해열이나 기화열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지금 기화 시에 필요한 거니까 얘가 몇이다? 539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틀림없이 물질의 양이 있을 거야. 무게. 뒤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곱해줬을 때 우리가 물이 증발될 때 이제 필요한 열량이 나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조금 살짝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잠열량은 무엇이 필요한 열량이다? 상태 변화 시에 필요한 열량이고, 내가 만일 융해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감마값이 R값 R이 80이고요. 증발 잠열은 R이 539예요. 절대 시험 문제에서 안 줘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하셨죠? 그래서 물의 융해 잠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내가 이거는 물에서 수증기로 갈 때를 얘기했지만 얼음에서 어디로 갈 때? 얘는 이 융해 잠열은 얼음에서 어디로 갈 때? 물로 갈 때 필요한 열량값. 얘는 물에서 어디? 수증기로 갈 때 필요한 열량값이죠. 그래서 융해 잠열은 R값이 몇이다? 80. 하나, 둘, 셋. 동그라미가 3개죠. 융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세요. 뭐 어떻게 해.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그나마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증발 잠열은 또는 기화열 또는 기화 잠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화 잠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증기 539. 593 아닙니다. 증발 잠열 또는 기화 잠열은 539다. 뭐 오징어 삼겹살 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지만 그렇게 알아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자, 현열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시멘트, CM 델타 T. 그리고 잠열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RG. 그래서 같이 외우는 거야. 시멘트, RG? 너네 시멘트? 알지? 얘가 현열량? 얘가 뭐 잠열량?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시멘트 알지? 오케이. 알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이 0도씨에 얼음이 있었대. 그럼 얘가 녹잖아요.
그 얘가 0도씨에 이제 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끓이는 거야. 이제 100도씨의 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얘가 수증기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때 필요한 열량을 구해라.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0도씨 얼음이 100도씨 수증기가 될 때 필요한 열량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얼음이죠. 물이죠. 얼음, 물, 얼음, 고체, 물, 액체. 그럼 내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잠열량, 맞아요? RG. 그럼 이때 기화 잠열이 아니고 이때는 뭘 넣어줘야 돼? 융해 잠열을 넣어줘야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0도에서 100도로 가요. 자, 이때 필요한 열량. 액체에서 액체죠? 온도만 변했죠? 아, 현열량 CM 델타 T. 자, 이때 필요한 열량은 잠열. 이때 필요한 열량은 현열. 그리고 내가 이제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체네요. 그죠? 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변했죠? 오케이, RG.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갔을 때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왜 배우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우린 불이 났을 때요. 여기다가 보통 뭐를 뿌리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까? 물을 뿌리는 걸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여기다 물을 뿌리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뭘로 변할까요? 이 수증기로 변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필요한 열량, 그때 나오는 열량을 우리가 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 문제도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저하고 연습할 기회가 진짜 많습니다. 기초 이론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느낌만 본다라고 했으니까 느낌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6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온도라는 게 나오죠. 온도. 그럼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운동함으로써 생기는 운동에너지의 활동의 정도. 그래서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에선 보통 요 섭씨를 쓰죠. 도씨. 화씨는 요 화씨. 이건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쓰는 거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저희 쪽 말고요.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데 가보면 요거 바꾸는 게 나와요. 도씨를 주고 화씨로 바꿔라. 화씨를 주고 도씨로 바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는 살짝 알아둬라. 왜냐면 두 가지가 똑같은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화씨는 9호C3이거든요. 9호C3이. 9호C3이. 요 정도는 살짝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갔을 때. 자, 그리고 절대온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절대온도라는 애거든요. 이건 이제 공학적으로 제가 쓰고자 하는 온도예요. 공학적으로. 그래서 시계 넣을 때 보통 요 켈빈 온도나 랭킨 온도를 쓸 때가 있는데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켈빈,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랭킨인데 랭킨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요 켈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요 켈빈 온도는 도씨에다가 몇을 더한대요? 273을 더해서 얘를 구한대. 켈빈이라는 거. 요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나중에 제가 절대온도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은 도시에다 273 더합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좀 제가 한번 해봤고, 자, 7번째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체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뒤쪽에 이제 열 전달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